조금 역사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1956년도에 다트머스의 지금 인지심리학자로 불리는 저의 조상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우리 그려내보고 설계도 만들고 나중에 다시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얼마 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계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인공지능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은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던 말입니다만 이 말이 올해처럼 서글펐던, 그리고 우리를 좀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런 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한테 진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근데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 네네. 예, 예. 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기계하고 싸운 거고 네. 이제 인간은 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인간이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역시 멘탈이 뛰어나고 갑이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으시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한희 씨처럼 이렇게 괜찮아, 이거 우리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군데에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3번을 연속 대국을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인류 종말을 예감하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4번째 대국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사의 그 헤드라인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인류. 네. 5번째 대국까지 져서 1승 4패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헤드라인들이.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나요? 앞으로 20년 내에 혹은 25년 내에 없어지는 직업이 싹 브리핑이 됩니다. 나만 아는 직업이 없어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1997년에 이미 우리는 기계한테 쓰듯쓴 실패를 한번 경험합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한테 체스를 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미국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연속으로 우승한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한 챔피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되죠.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Hello, 17,973.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역사,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역사, 우리가 무언가 못하게 되는 역사라고 보이시겠지만 뜻밖에도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럴수록 기계한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한테 놀라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혹은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만 열심히 쳐다봤더니 우리만 가진 기능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지고 인공지능한테 지고 그다음에 기계랑 무슨 게임을 해서 지는 우리 인간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이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런 거 빼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몰라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잘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안다는 대답처럼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느립니다. 자, 왜겠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나 그런 정보가 내 시스템이나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야죠. 자, 그럼 컴퓨터한테 너 그런 파일 가지고 있니? 너 그런 정보 가지고 있니? 라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찾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을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즉 나의 뇌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뇌를 열심히 검색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놀라운 거예요. 네. 혹시라도 지금 손 드시기 민망하시면요. 나중에 요거 강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왜? 제가 그분을 빨리 학계에 보고해야 돼요. 우리 뇌에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연결, 시냅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시냅스는 당연히 이 뉴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과 그거보다 더 많은 얘네들의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다 건드려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영원히 안 끝날 일을 1초 안에 끝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놀라운 거죠. 우리 인간이요, 안다 해서는 컴퓨터한테 계속 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질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 해선 영원히 컴퓨터를 이겨요. 영원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른다는 건, 야,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쓴다는 건데,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다음 행동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알매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 다시 말해서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메타인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백만 번 들으셨겠죠.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저는 20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이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 흉내를 냅니다. 어줍지 않게. 그런데요, 이 메타인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보 같은 실패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1만 개의 실패를 맛본다면 그 중에 절반인 거의 대략 5천 개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예요. 왜겠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기계든 공부든 자주 봐서 친하기는 굉장히 친한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 있게 창문 열고 쫙 나와서 차가 왜 이래?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그럼 차 뒤로 가가지고 주섬주섬 뭘 꺼내옵니다. 공구나 연장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레 꺼내와요. 그리고 그 걸레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엔진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엔진룸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 왜 이래? 야, 흰둥아 화이팅! 야, 민키 이러지 마! 그냥 이래요.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여요.
그쵸?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난다, 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합니까? 손만 다 더러워지게, 옷에 다 뭐 검은 거 묻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3년 전에 구입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매일 봤어요.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패가 안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요, 자동차 번호판에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자동차 본네트 여는 사람이 제가 관찰한 28사람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열었습니다. 나머지 27분은 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바보 같은 실패를 막아냅니다. 왜? 이 차가 안 치네요. 어제 만났거든요. 오늘 만났거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바보 같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는 우리 인간의 실패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이거 오늘 어쩌다 어른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제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한 2-3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 왜?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야, 너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 피처 보크. 네. 자, 보크라고 5번 해봐.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 너 그냥 고릴라야. 알았어. 합니다. 자, 보크. 야, 스프는 뭘로 먹냐? 포크.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 진짜로. 네. 자, 이제 60번째로 갑니다. 자, 그냥 5개라고 5번 해봐라. 알았어. 5개. 야, 리어카 바퀴 몇 개? 4개. 정말 느낌이 4개로 오시죠? 자,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지금. 네. 지금 계속 들어보면서 4개 이러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아, 진짜?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 정말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한번 건드려주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어나는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통찰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제 10분만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에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각 30분씩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 아이들도 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반부터 4반까지의 차이도 없고 아이들의 결과도 같아야죠, 대부분. 그런데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려 말에 누가 나라 말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각 반에 들어갈 때마다 말의 간격과 시간의 순서를 살짝만 건드리고 바꿉니다. 자, 제가 3학년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저런 물체들을 던져줍니다.
아이들한테 주고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쭉 둘러보다가요. 저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 도형들, 뭔가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골라요. 기본 도형들이죠. 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거리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아시겠죠? 남자애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만들어요. 자,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 2반에서는요,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줍니다.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이젠 취향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 아까 일반 애들은 오히려 잘 안 골랐던 특이한 것들 위주로 5개를 그것도 다 제각각으로 고릅니다. 그럼 제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얘네들 다 골랐네.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진작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가겠어요.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이거 X자형 막 꼬부라진 거 이거. 저 아저씨 왜 저래? 막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건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 재밌게 만듭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요, 이 도형들을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아예 가려놓고 1반과 2반에서 얘기했던 뒷문장을 앞으로 끌어옵니다. 자, 1반과 2반에선 5개 골라서 새로운 거 만들어라. 이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반에선 아직 안 보여준 상태에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아이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용감해집니다. 엄청나게 용감해져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도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3반 여자아이 중에 이런 걸 만들겠대요. 저도 처음에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휴대전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다 나옵니다. 이반 아이들 25명이 얘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최소 300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커튼을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금융사기 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5개를 골라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지구 평화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1반이나 2반 아이들처럼 덥석덥석 쉽게 못 잡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잡겠죠. 자, 4반에 갑니다. 3반이랑 다 똑같습니다. 4반에서도 이거 가려놓고 너 뭐 만들래?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걸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커튼 젖히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여기까지는 4반도 3반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4반 아이들도 3반 아이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고르겠죠. 4반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 그래요. 못됐어. 못됐어.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전 알아요. 어머, 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제 내 책상에다 써놨던 거를 옆 사람하고 바꾸라고 할 때 책상. 그때 그 공포감 같은 게 밀려왔었어요. 네. 실제로요, 제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저를 쫙 노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 4반 아이들이나 3반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자기가 말한 걸 만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평범한 초등학교죠. 얘네들이 만든 걸 누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느냐. 같은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죠. 얘네들한테 똑같은 저물체를 주고 1반이나 2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만들라고 한 것과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든 걸 비교해보면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든 게 창의력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 좋다라고 하면 IQ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타인의 메타인지를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게다가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아까 일반 아이들은 가장 평범했었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뭐 할지를 안 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안 정한 상태에서 뭘 해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뭐가 있어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반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좀 더 낫죠. 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죠. 그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로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일반 아이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반과 4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느냐? 꿈을 먼저 꿨어요. 목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거창한 목표를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도구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그걸 낯설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똑똑해져 왔고요. 지혜로워져 왔고 발전을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합니다. 3, 4반 아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가졌지만 도구가 평범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창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나 행위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면요. 나올 수 있는 합의 최대값이 얼마죠? 12죠. 6, 6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똑같이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의 최소수는 2죠. 1, 1이니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네가 합이 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자, 그럼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합이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12처럼 큰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2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던지는지 아시겠죠? 이러고 던져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윷놀이예요. 윷놀이 할 때 윷이나 뭐가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던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윷이야, 뭐야 하고 던져요. 자, 그럼 도가 나와야 될 때는요, 도. 우리 인간이 결과나 꿈이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작은 변화였죠? 우리 인류의 수많은 다른 혁신들,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걸 낯설게 보게 만들면 인간은 그때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메타인지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메타인지가 무언가를 낯설게 보지 않게 만들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제임스 와트가요.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사를 바꿨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증기기관을 가지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나라에서 증기기관차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왜? 뭐가 이상해? 이걸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전에 기차가 다 이렇게 생겼대. 딱 이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헐.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그럼 어떤 아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기관사 아저씨 오래 못 살아.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벌어도 엄마가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는 3도 화상으로 45분 이내에 사망하십니다. 실제로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추적을 해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나? 메타인지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기 전날까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맞아요. 마차였던 거예요. 인류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도 내게 원래 익숙했던 것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메타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있는 그 대로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삶의 질과 생각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 활동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심리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심리학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픔을 치유려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칼 덩커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도와줄까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를 연구한 심리학자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문이나 안 좋은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풀기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요즘 말로 치자면 먼 태죠. 이런 독특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못 빠져나온가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과 지혜와 이런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줘봤는데 이 문제를 30분 내에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모든 대학에서 똑같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90%는 갑자기 실어증이 와요. 하다가 30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 개복 수술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레이저로 위에 있는 종양에다 대고 쏘면 종양이 제거되는 건 좋겠지만 얘가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도 통과하죠. 걔네도 구멍이 뚫려요. 걔네도 손상이 됩니다. 종양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고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요. 얘는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지지만 이젠 종양이 제거가 돼요. 다른 모든 방법은 불가능하고 이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으로 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세영 씨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쉽지 않죠? 네. 네. 이현희 씨 어떻게 혹시? 되게 이제 no pains, no gains 아닙니까? 네네.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뭐 승리랄지 수익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신체 조직 망가지는 걸 감수해라. 예. 요 말씀이시죠? 김상중 씨는 혹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어증이 오는데. 정말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받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라고 보여주면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왜?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영어권 대학에서 제가 이걸 할 때 대부분 F나 S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내뱉어요. 설마니 여기서 F가 판타스틱 이런 거 아니겠죠? S가 뭐 슈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됩니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들어갈 때 하나씩은 다 약한 레이저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지면 6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6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태우면 종이만 태울 수 있지만 동네 친구 녀석들이 6명, 7명이 하나씩 다 가져와서 나에다 한 번에 대면은 나무도 태울 수 있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거를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못 푸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대학의 실명을 말하지 않을 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90%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제가 큰 강연을 앞두고는 학생들한테 어떤 필름을 보여줘요. 이건 학생들한테 그냥 장례 정리하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장군이 요새를 어떻게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냐면요. 전병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돌진시키는 게 아니라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이 요새를 함락해요. 제가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끕니다. 끄고 이제 제 강연을 한 10분이나 15분 그냥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저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젠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그래도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단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다. 그러면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불과 20년 전에 저희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70%는 못하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학생들. 왜? 나는 지금 의료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불과 15분 전에 군대 영역에서 그 힌트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20세 혹은 25세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다 씁니다. 이걸 가져다 쓰면 생각의 슈퍼맨이 되겠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비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얼마나 뛰어나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입니다.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랍니다.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예.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손은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손은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손은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 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 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라든가 정서가 별로 안 좋은 뜻으로 보통 생각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요. 자, 그 증거는 도처에 있죠.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 나한테 희노애락 중에 하나 느끼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대부분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요,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를 굉장히 안 좋고 내 생각에 발목을 붙잡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신입 사원을 뽑으시는데 제가 2명의 학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 뽑으실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 뽑는다고 보통 이 얘기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감정이나 정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슬프면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불안하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욕망이 인간한테 있을까요? 이현희 씨 한번. 식욕. 식욕. 좋습니다. 식욕. 네. 그 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어떤 욕망 주로? 성공. 성공 좋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공소영 씨는 욕망을 주로? 온욕심. 온욕심. 네. 온욕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복욕인가? 네. 자, 이민웅 씨는 도대체 어떤 것에 주로 욕망 가지고 계신가요? 성욕이요. 성욕! 중요하죠. 인간의 제일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나요? 네네네. 딴 쪽을 이렇게, 하긴 저를 보시는 게 전 안전하시긴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의 욕망, 두 번째가 회피의 욕망이에요. 자, 접근의 욕망은 이겁니다. 그게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욕망.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욕망. 자, 그런데 회피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막아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은 너무 욕망하면 사랑과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의 동기, 회피의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결국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고요,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대화를, 야, 너 그거 잘하면 좋은 거 생겨 라고 하는 식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를 했던 이런 수많은 미스매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일들은 길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일들입니다. 길게 해야 되면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든 타인이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오래 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설득으로서 효과가 유의미해지고 일의 결과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일의 결과도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게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설득으로서 유효해지고 일의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이 엄청난 사실을요, 저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먼 미래나 그 혜택을 보는 상품이 있죠. 대부분 은퇴, 종신, 그다음에 연금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가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은퇴 뒤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은퇴 뒤에 이 목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은퇴 뒤의 목돈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대부분 원더풀 라이프예요. 요트 위에서 찍고 발리에서 찍고 리조트에서 찍고. 왜? 접근 동기만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에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 상품 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실손보험, 이건 어떻게 광고하나요? 보통 뭐 치아보험 요즘 많이 하는데 항상 치과 가서 영수증 보고 놀라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치아가 너무 아픈데 막 참는 거. 사과 먹고 이렇게 피 배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부정적인 자료를 많이 그렇죠. 회피 동기만 건드린다는 거.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접근 동기.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실전 심리학자들이세요. 저희들의 라이벌이라니까요. 저희들도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길고 짧은 게 정해져 나 있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길고 짧은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시간의 길이라도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로 느껴요. 한 달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한 달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최소한 몇 년 공부해야 되나요?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 16살짜리예요. 16살짜리한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예.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는데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가가지고 책상 앞에 쫙 가방 올려놓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교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10대에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가나요? 10킬로로 갑니다. 네, 10킬로로 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얘를 늦둥이로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고 계신 엄마가 계세요. 근데 엄마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럼 엄마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갑니까? 50킬로로 가요. 쾌속 질주예요. 그래서 전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회피 동기 건드려서 시키는 거예요. 자, 전국의 부모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렇죠? 넌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니, 여기 계신 방청객분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셔서.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그뿐이야 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근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그뿐이라고 쓰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했어요. 유치한 그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그뿐의 아이들이 재밌다고 열광했냐는 거예요. 유치하면 어때요? 건국 이래 최초로 자기네들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그뿐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겁과도 같이 긴 3년 동안 매일 30분씩 더 공부하면 오 미래의 내 와이프가 오 김태희 오 설현 미래의 내 남편이 오 송중기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자, 근데 반대로요. 전국의 아이들이 치를 떨었던 그 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또 이번에도 그때도 달랐어요. 이야, 이 선생님 강단 있네. 이 정도는 돼야 애들 따라오게 만들지. 뭐라고 그 푼에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잠은 죽어서 자라. 이렇게 써있어요. 소름 끼치시죠? 회피동경 그 푼에 전 세계 지존이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잘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3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말을 보면 영원히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이 본 3년은 영원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좋은 걸 가져오기 위한 성격보다는 나쁜 결과를 막아내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말 그대로 회피 동기죠. 이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서 아이들 예방주사를 못 맞히죠. 저도 그래서 예방주사 못 맞힌 적 있습니다. 예방주사 왜 맞나요? 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맞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이가 예방주사나 이런 거 안 맞겠다고 땡깡 필 때 이현희 씨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맞추셨나요? 뭐 사주겠다. 사주겠다. 예, 이현희 씨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안 맞으면 아파. 네, 아파. 예.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 예, 대부분 이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히시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뭐 사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제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이. 10년도 더 전에 시원이 예방주사 맞춥니다. 이때 제가 당연히 안 맞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땡깡 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좋아하는 고민형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싫어. 주사는 안 맞고 고민형만 가질 테야. 뭐 이런 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뭘 사주겠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한 끝에 2달 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힐 때 뒤에 문장을 이렇게 고민형인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바꿔봅니다.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을래?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아이를 때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 때리시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방적 성격의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 때는 네가 그걸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 이렇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치르는 대가가 이런 게 있어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현희 씨께서는 완벽한 오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 답을 하신 건데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너 조금 있으면 아파. 네. 자, 이렇게 길게 가는 건요. 접근 동기고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리더, CEO, 부모, 선생님들께서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실패와 갈등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 겪고 계시거나 어떤 사람과 일이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계시면 이 일의 종류나 이슈나 사안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의외로 갈등이나 아니면 이슈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듣다 궁금한 네.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미스매치를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칭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일단 칭찬은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해야 됩니다. 결과에 칭찬하면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빠질 것 같은다 혹은 점수가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수 나빠지는 게 결국 자기 IQ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셈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그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 똑같이 두 학생들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 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재능의 칭찬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노력의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퇴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답이 있는 답안지를 슬쩍 보이게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나가세요. 머리가 좋구나와 같이 재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 합니다. 왜?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도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 난 노력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젠 결과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크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망치시려면 재능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격에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머 시원이 너 잘했네 너 바른 아이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밉거나 싫으면 그 사람 인칭대명사를 빼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걔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죠?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인격이 들어가야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오우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한 너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행동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요, 자기 앞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고 받쳐요. 받아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반사적인 거예요.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도우셨어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원래 마음이 좋아서 돕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돕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도와서 내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내 머리가 단순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버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 바른 사람이구나. 나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재능이 아닌 노력에 칭찬하시고요.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인격에 칭찬하시고요. 의도가 아닌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시면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가 특히 아동의 경우는 그럴 일들이 많아지죠.